잘 들어. 이 집에서 난 하늘이고 넌 땅이야. 돈 한 푼 못 버는 거지 같은 게 여기서 숨쉬게 해줬으면 절이라도 해야지. 배를 걷어차인 듯한 끔찍한 격통이 전류처럼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웅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과 현관 센서 등이 깜빡거리며 내는 미세한 전기음이 뒤섞여 들려왔다. 입안 가득 쇠맛이 감도는 비릿한 액체가 고였다. 바닥에 부딪히며 입술이 터진 모양이었다. 뭐야? 죽은 척하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 결혼식장에서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구역질 나는 폭력성과 허세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난달 내가 야근 수당을 꼬박 모아 생일 선물로 사준 반짝이는 구두가 내 허리춤에서 멈칫거렸다. 두 번째 발길질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나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비굴함과 잔인함이 뒤섞인 그의 일그러진 표정만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는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들에게 굽실거리며 웃음을 흘렸다. 허리가 마치 삶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다. 아이고, 귀한 손님들 앞에서 꼴사나온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워낙 칠칠 맞아서요. 제가 평소에 너무 오냐오냐 했나 봅니다.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온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따뜻한 밥상은커녕 마중도 안 나와 있고 아주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말했다. 마치 그것이 승리의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며 내 보름치 식비를 털어 산 그 넥타이는 그가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짙은 남색 실크 넥타이는 고깃집의 기름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에 찌든 채 그의 목에 빗두름하게 걸려 있었다. 강대리,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리는 척 나서는 건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자, 강민혁의 직속 상사인 최 부장이었다. 입으로는 말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구경을 하는 듯한 흥분과 강민혁의 남자다움을 추켜 세우는 듯한 묘한 쾌감으로 번들거렸다. 편의점 비닐봉지 속 싸구려 위스키 2병을 달랑거리며 좁은 현관에선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였다. 방금 닦은 마룻바닥 위에 찍힌 진흙 자국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심하긴요. 부장님이 너무 마음이 약하셔서 그렇습니다. 옛말에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말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좁은 집구석이지만 여기서는 제가 하늘이고 이 여자는 땅입니다. 땅이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죠. 강민혁의 목소리는 컸다. 이 낡은 아파트의 얇은 벽을 뚫고 위아래 층 이웃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쩌렁쩌렁 울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허세 가득한 목소리는 맨 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의식한 연기라는 것을. 그 사람은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다. 나이가 지긋해 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다. 현관 가장 깊은 그늘, 센서 등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서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저 사람이 바로 강민혁이 한 달 내내 떠들어대던 미스터리한 대주주, 회사를 인수한 모기업의 총괄 회장이었다. 회장님은 집으로 모셔 집밥 한 끼 대접하겠다며 강민혁은 신용카드 3장을 한도 초과로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내 결혼 예물인 금반지까지 팔아치웠다. 지금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아무도 손대지 않은 최고급 한우 세트가 바로 그 반지 값이었다. 야, 한지원.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강민혁은 내가 꼼짝도 하지 않자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는지 성큼성큼 다가와 내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고개가 강제로 젖혀졌다. 눈물이 주르륵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뼈에 사무치는 서러움과 한기 때문이었다. 3년 전이 떠올랐다. 그때도 지금처럼 쌀쌀한 늦가을이었다. 한강 둔치에 앉아 강민혁은 내 손에 투박한 은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때의 그는 내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던 순박한 청년이었다. 지원아, 나 돈도 없고 전세 얻을 능력도 없는 놈이지만 맹세할게.
너 눈에서 눈물 날 일 절대 없게 하겠다고. 내 이 고운 손, 내가 평생 호강은 못 시켜줘도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야. 한강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맹세였다. 지금의 나는 퇴근길 마트에서 마감 세일 스티커가 붙은 채소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집에 와선 이 상전 같은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툭하면 날아오는 비아냥을 견뎌내야 했다. 그리고 오늘 야근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와 해장국을 끓여 놓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다. 말을 해. 벙어리야? 평소에 돈 달라고 할 때는 잘만 나불대더니. 강민혁이 내 머리통을 흔들며 침을 튀겼다. 이 집 전세금 절반도 내가 빚내서 마련한 거야. 내가 버는 쥐꼬리만한 월급은 생활비 보태기도 빠듯하면서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당장 일어나서 라면이라도 끓여. 회장님 시장하시잖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걷어차인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나는 반항하지 않고 그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그를 불편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그것은 공포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죽어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이었다. 강민혁이 멈칫하며 소나귀의 힘을 살짝 풀었다. 그 순간 나는 있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동작은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옆에 있던 신발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이마를 덮었고 뺨은 화끈거렸으며 입가에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나는 강민혁을 보지 않았다. 번들거리는 얼굴의 최 부장도 보지 않았다. 나의 시선은 그들을 지나쳐 현관 어둠 속에 서 있는 노인을 향해 곧게 뻗어나갔다. 그 순간 억눌려 있던 기운을 감지하기라도 한 듯 꺼져 있던 센서 등이 탁 하고 켜졌다. 누런 조명이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얼굴을 비췄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진그룹의 총괄 회장 이태진. 그리고 나의 외할아버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알코올 냄새와 퀴퀴한 발 냄새마저 굳어버린 듯 했다. 나는 외할아버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용머리 장식이 달린 지팡이를 쥔 그 손,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미동조차 없던 그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의 시선이 내 터진 입술에 박혔다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지나 돈을 아끼느라 5년째 입고 있는 보풀린 스웨터에 머물렀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낡은 풀무질 소리 같은 쇳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강민혁은 등 뒤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감히 자기를 무시하고 빤히 쳐다보는 내 태도에 그는 회장님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휩싸여 이성을 잃었다. 야, 한지원. 눈 안 깔아. 어디서 손님을 꼬라봐. 이게 진짜 미쳤나. 그가 손을 치켜들었다. 손바닥이 바람을 가르며 내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멈춰라. 천둥 같은 호통이 좁은 현관을 뒤흔들었다. 늙었지만 쩌렁쩌렁한 그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강민혁은 갑작스러운 고함에 감전된 듯 굳어버렸다. 허공에 멈춘 손을 어정쩡하게 내리지도 못한 채 그는 멍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회 회장님, 놀라셨습니까? 이 여자가 워낙 개념이 없어서 제가 얼른 안방으로 치워버리겠습니다. 눈에 거슬리지 않게 닥쳐라.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신발을 벗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비싼 수제화 굽으로 마룻바닥을 쿵쿵 찍으며 거실로 뛰어들다시피 들어왔다. 마음이 급해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앞을 막고 서 있는 최 부장을 거칠게 밀치고 알랑거리는 강민혁마저 어깨로 들이받았다. 강민혁이 비틀거하며 TV 장식장에 부딪혀 쿵 소리를 냈다. 회장님. 대체 왜 강민혁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벅거렸다. 이 회장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내 앞까지 다가왔다. 불과 반걸음 거리였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탁한 눈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는 손을 뻗어 붉게 부어오른 내 뺨을 만지려다
마치 내가 닿으면 부서질 유리 조각이라도 되는 양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지원. 노인의 목소리는 울음기에 젖어 있었다. 그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내 강아지, 내 손녀딸이 어쩌다 이 꼴이 된 게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방금까지 소리를 지르던 강민혁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다. 최 부장의 손에서 미끄러진 위스키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유리 조각과 수리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나는 눈앞에 늙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나는 재벌가의 그늘이 아닌 내 힘으로 평범한 행복을 찾겠다며 집을 뛰쳐나왔다. 가족과의 연을 끊고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배경을 모두 지운 채 나는 내가 찾은 것이 소박한 행복인 줄 알았다. 사람 사는 냄새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곳은 지옥이었다. 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턱끝에 맺힌 핏방울을 닦아냈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할아버지.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더없이 차분했다. 이게 제가 목숨 걸고 선택한 사랑의 결과예요. 상속권까지 포기하고 이름까지 숨겨가며 지키려 했던 제 가정의 민낯이죠. 나는 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사색이 되어 서 있는 남자를 싸늘하게 응시했다. 강민혁의 다리가 눈에 띄게 후들거리고 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그의 눈동자를 가득 채웠다. 할아버지? 누가 할아버지라는 거야? 강민혁이 쥐어짜듯 물었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여보,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태진그룹 회장님이시잖아. 내가 어떻게...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강민혁이 쓰다 버린 구형 모델이었다. 배터리는 3시간도 못 가고 앱을 2개만 켜도 손난로처럼 뜨거워지는 고물이었다. 화면을 켰다. 10월 24일 밤 9시 45분. 주소록을 열었다. 5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러나 한 번도 지우지 않았던 번호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저장된 이름은 단 한 글자, 김이었다. 태진그룹 비서실장 김지훈. 그리고 어릴 적부터 나를 돌봐준 집사님.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경악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평소 냉철하던 그가 사무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커피잔을 쏟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나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시선은 곰팡내와 거짓으로 얼룩진 이 아파트를 천천히 훑었다. 뜯겨나간 벽지, 강민혁이 허세를 위해 사다 놓은 과일 바구니, 그리고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강민혁의 얼굴까지. 내 휴대전화 위치 추적해. 변호인단 꾸리고 경호팀 대동해서 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후회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해. 강민혁이 소속된 하청 업체 인수건 지금 즉시 중단시켜. 경영진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워. 사내에 만연한 정실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횡령 의혹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와 전면적인 인사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억누를 수 없는 환희와 서슬퍼런 살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존명. 알겠습니다. 아가씨.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5분 아니 3분이면 됩니다. 헬기가 인근에 대기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소파 위로 던졌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판사의 판결봉 소리처럼 거실을 울렸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강민혁이 털썩 무릎을 꿇었다. 이 회장이 아닌 나를 향해서였다. 여보. 아니, 지원아 이거 몰래카메라지? 그렇지. 내가 태진그룹 손녀라니 말도 안 돼. 너 버스비 아낀다고 2 정거장씩 걸어 다니잖아. 그는 횡설수설하며 기어서 내 바짓단을 잡으려 했다. 저리 치워. 내가 미처 발을 떼기도 전에
이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강민혁의 어깨를 후려쳤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단단한 박달나무 지팡이가 뼈를 때리는 소리였다. 어디서 감히 더러운 손을 떼. 이 회장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평소의 점잖은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상처 입은 새끼를 보호하는 늙은 사자처럼 포효했다. 내 금쪽 같은 손녀가 어디 갔나 했더니 이런 시궁창에서 너 같은 놈한테 맞고 살아. 내 놈이 감히 내 손녀를 때려? 내가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운 아야. 나도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데 내가 감히 발길질을 해. 이 회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지팡이를 다시 치켜들었다. 구석에 있던 최 부장은 이미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들며 지린내가 진동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빌기 시작했다. 아가씨, 아니, 사모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다 강민혁 저놈이 꾸민 일입니다. 자기가 집에서는 왕이라고, 사모님은 그냥 어녀 사는 식충이라고 저는 정말 억지로 끌려왔을 뿐입니다. 최 부장은 살기 위해 옆에 굴러다니던 빈 술병을 집어들더니 강민혁의 머리통을 향해 내리쳤다. 이 천하의 죽일 놈. 내가 감히 나를 속여? 태진그룹 아가씨를 모셔놓고 그따위 짓을 해. 깨진 병 조각과 함께 강민혁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식은 땀과 콧물, 그리고 피가 뒤범벅된 그의 얼굴은 기괴하고 처참했다. 하지만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통쾌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았다. 그저 썩은 고기 한 점을 두고 서로 물어뜯는 들깨 두 마리를 보는 기분이었다. 이게 내가 3년을 사랑했던 남자의 실체였다. 이 남자를 위해 곰팡이 핀 욕실을 청소하고 시어머니의 모욕을 참아내고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던 나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낸 자리에는 이토록 추악하고 비릿한 욕망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원.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내던지고 돌아섰다.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그의 거친 엄지손가락이 내 입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집으로 가자. 응. 하랩이랑 집에 가자. 여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내가 잘못했다. 널 억지로 선보게 하려던 것도 내 꿈 무시한 것도 다 내가 잘못했어. 돌아만 와다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마. 태진그룹 전부를 너한테 주마. 할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악착같이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코끝이 찡해왔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지금의 한지원은 이불 속에 숨어 울던 그 어린아이여서는 안 됐다. 눈물은 가장 무능한 위로였다. 그것은 존중을 가져다 주지도 치욕을 씻어주지도 못한다. 오직 힘. 압도적인 힘과 권력만이 이 악귀들을 본래의 비굴한 모습으로 무릎 꿇릴 수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야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비좁은 거실을 대낮처럼 밝혔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아파트를 집어삼킬 듯 포효했다. 곧이어 복도에서 군화 발소리처럼 묵직하고 절도 있는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쿵, 쿵. 그것은 훈련된 군대의 행진 소리와도 같았다. 강민혁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들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밖에서부터 거칠게 뜯겨나갔다. 쾅! 싸구려 방화문이 문틀째 뜯겨나가며 신발장 위로 처박혔다. 검은 정장을 입고 이니어를 착용한 건장한 사내 10수명이 좁은 현관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거실을 점거하고 강민혁과 최 부장을 포위했다. 그들 사이로 짙은 회색 맞춤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지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의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강민혁과 최 부장을 벌레 보듯 지나쳐 내 앞으로 다가왔다. 먼지 하나 없는 그의 바지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그는 나를 향해 교과서처럼 완벽한 각도로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지훈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내 부어오른 뺨을 확인하자마자 안경 너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가 고개를 돌려 구석에 처박힌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이곳을 정리해. 내가 차갑게 명령했다. 네, 김 실장이 짧게 대답했다. 저 두 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나는 식탁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된장찌개 뚝배기와 강민혁이 과시용으로 사온 한우 세트가 놓여 있었다. 나는 된장찌개 뚝배기를 집어들었다. 국물 위로 하얗게 굳은 기름이 둥둥 떠 있어 역겨워 보였다. 나는 천천히 강민혁에게 다가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양옆에서 경호원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원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그는 콧물과 피가 뒤섞인 얼굴로 애원했다. 용서.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강민혁, 너 아까 그랬지? 내가 돈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오늘 밥상이 엉망이라 빚진 기분이라고 했나? 나는 뚝배기를 그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그럼 맛있게 먹어. 이게 내가 너한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니까. 손목을 뒤집었다. 차갑고 기름진 국물이 두부와 호박 건더기와 함께 강민혁의 정수리로 쏟아져 내렸다. 푸학. 누런 국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갔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양복이 된장 국물로 엉망이 되었다. 으아! 그가 비명을 질렀지만 입안으로 국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바람에 꼴사나온 기침 소리로 변했다. 나는 빈 뚝배기를 그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보았다. 강민혁 명의의 모든 계좌 동결해. 시부모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 돈으로 산 거 알지? 명의신탁 증거랑 혼전계약서, 부속 조항 변호사한테 넘겨서 당장 가압류 걸어. 은행권에도 통보해. 내 이름 팔아서 대출받은 것들, 즉시 상환 요청하라고. 전세금 빚내는 능력 그렇게 자랑했으니 그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본인이 알아서 갚으라고 해. 그리고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부서진 신발장 위에 놓인 내 가방을 집어들었다.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에르메스가 아닌 시장에서 산 몇만 원짜리 가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챙겼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지난주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였다. 오늘 밤 그가 기분 좋게 들어오면 수줍게 내밀려던 선물이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종이를 강민혁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아주 잘게 찢어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리며 된장 국물을 뒤집어 쓴 강민혁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죽어버린 내 사랑에 대한 조의였다. 이거 갖다 버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더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보, 여보, 그거 설마 내 아이야? 지원아, 가지마. 지원아. 등 뒤에서 강민혁의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들려왔지만 이내 경호원의 묵직한 주먹 소리에 막혀 컥하고 끊어졌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아파트를 빠져나왔을 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며 얇은 물 한 개를 피워 올렸다. 좁아터진 아파트 단지 도로 양옆으로는 수십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열해 길을 꽉 메우고 있었다. 구경거리를 찾아 몰려든 이웃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경호원이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펼쳐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비바람을 막아주었다. 은은한 가죽 향기가 감도는 마이바흐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묵직한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짙은 틴팅 필름이 붙은 차창 너머로 온몸이 흠뻑 젖고 오물을 뒤집어 쓴 형체가 아파트 입구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신발 한 짝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차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빗물에 미끄러져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도 그는 다시 개처럼 네 발로 기어 일어나 차창을 두드리려 허우적거렸다. 미친 개나 다름없는 몰골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고요히 그 광경을 응시했다. 사이드미러 속에서 발악하던 그 형체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흐릿한 검은 점이 되어 차가운 가을비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부드러운 천연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다.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손을 놓으면 내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봐 내 손을 꽉 움켜쥐고 계셨다. 지원아, 많이 힘들지? 좀 자거라. 집에 도착하면 깨워주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다고? 아니. 나는 고개를 돌려 차창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상처 입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동자 속에서는 전에는 본 적 없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차가운 유리창을 가볍게 톡 건드렸다.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한 냉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강민혁, 너는 거기가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진짜 지옥문은 이제부터 열릴 거야. 나는 팔걸이 수납함 위에 놓인 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방금 김 실장이 건네준 것이었다. 화면이 밝게 켜졌다. 나는 주저없이 인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한지원입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나는 입꼬리를 차갑게 말아 올렸다. 손가락은 여유롭게 팔걸이를 두드렸다. 내일 아침 9시 전 직원 로비 집합시키세요. 특히 두드리던 손가락이 멈췄다. 내 시선이 손톱 밑에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에 고정되었다. 방금 그 낡은 아파트에서 임신 진단서를 찢을 때 묻은 것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수화기 너머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특히 강민혁이 소속된 영업 3팀. 그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겠어요. 주제 파악이라는 게 뭔지. 차가 터널로 진입하자 어둠이 순식간에 시야를 집어삼켰다.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가락이 먼저 종료 버튼을 눌렀다.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통화가 끊어졌다. 차창 밖 터널 조명들이 끊어진 오렌지색 구슬처럼 망막 위에서 터지며 뒤로 빠르게 날아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떨릴 때마다 그 싸구려 아파트에 배어있던 퀴퀴한 먼지 냄새가 느껴지는 듯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 최고급 세단 안에서 값비싼 침향이 공기청정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내 코끝에는 여전히 쉬어버린 된장찌개의 시큼한 냄새가 맴돌았다. 그리고 강민혁에게서 나던 싸구려 소주와 거짓말이 뒤섞인 그 역겨운 냄새까지도. 아가씨, 병원부터 들르시겠습니까? 조수석에 앉은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공기 중에 먼지조차 놀라지 않게 하려는 듯 낮게 깔린 목소리였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시선은 다시 차창 유리에 비친 허상에 머물렀다.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어오른 왼쪽 뺨, 입가에 말라붙은 핏자국. 영락없이 쓰레기 더미에서 기어 나온 거지 꼴이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상처투성이인 이 껍데기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음을. 그것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내 손으로 억눌러 죽여왔던, 그러나 이제 증오를 먹고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야수였다. 아니요. 내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칠었다. 본가로 가요. 이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이혼 합의서랑 자산 청산 서류 전부 준비해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의식적으로 가죽 팔걸이에 매끄러운 결을 쓰다듬었다. 강민혁 본가 전화번호 좀 찾아주세요. 내일 아침이면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도 아셔야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드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저 찬란한 네온 사인들. 한때는 전기세가 무서워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치스러운 불빛들이 지금 내 발 아래에 깔려 있었다. 창밖을 응시하던 내 머릿속의 빗물 속에서 일그러지던 강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통스러울까? 절망적일까? 아니, 강민혁. 아직 멀었어. 한남동 본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육중한 조각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정원에 심어진 소나무 버릴 적 내가 직접 심었던 그 나무가 보이자 잔뜩 곤두서 있던 어깨가 그제야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는 기어이 주치의를 불러 내 상태를 확인하게 했다.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에 닿고 의사가 면봉으로 입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할 때도 나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생각했다. 그 좁은 전셋집에서의 나는 다칠 때마다 밴드 하나 붙이는 것도 강민혁의 눈치를 봐야 했다. 밴드가 아깝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킹사이즈 침대에 누웠다. 비단 이불의 감촉이 물처럼 매끄러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만 감으면 그 좁고 어두운 현관이, 번쩍거리게 닦인 강민혁의 구두가, 그리고 돈만 축내는 식충이라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몸을 뒤척여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멍청하고 순진했던 한지원이 오늘 밤 비로소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의 나를 응시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솜씨는 훌륭했다. 두꺼운 파운데이션이 뺨에 피멍을 가렸고 선명한 붉은 립스틱이 창백한 입술을 감췄다. 나는 재단이 날카로운 흰색 샤넬 슈트를 입고 신발 상자 가장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걸었다. 주눅 들어있던 가정주부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태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만이 앉아 있었다. 차 대기했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자 하이힐 굽이 바닥을 때리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강민혁 씨가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와 있습니다. 로비에서 회장님은 뵙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답니다. 모든 게 오해라고 소리치면서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코웃음을 쳤다. 오해. 그래, 뭐가 오해인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겠네. 태진그룹 본사 사옥. 50층 높이의 유리벽이 아침 안개 속에서 위용을 드러냈다. 그것은 차가운 강철 괴수처럼 보였다. 검은색 마이바흐 행렬이 정문 앞에 멈춰서자 웅성거리던 로비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보안요원들이 신속하게 통제선을 쳤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줄이 도열했다. 차 문이 열렸다. 내가 발을 내디뎠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또각하는 명쾌한 파열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신호탄 같았다.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꽂혔다. 경악, 호기심, 그리고 경외심. 나는 앞만 보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여보, 당신이야? 엄숙한 분위기를 찢고 처절한 고함이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회전문 옆 구석, 강민혁이 보안요원 2명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짓눌려 있었다. 어제보다 더 비참한 몰골이었다. 그 비싼 양복은 걸레짝처럼 구겨져 있었고 어젯밤 뒤집어 쓴 된장 국물 자국과 흙탕물이 얼룩덜룩했다. 머리는 떡이 져 이마에 달라붙었고 왼쪽 발은 신발도 없이 더러운 양말 차림이었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눈빛이었다. 지원아, 나야, 나. 날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빨리 이 사람들한테 놓으라고 해. 나 내 남편이잖아. 태진그룹 사위라고.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침을 튀겼다.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우리 쪽을 향했다. 나는 몸을 돌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경호원이 막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강민혁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 각도는 그의 것이었다. 강대리.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텅 빈 로비에 메아리쳐 울렸다. 방금 날 뭐라고 불렀지? 강민혁은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다가 이내 울음보다 더 흉한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여보아, 아니, 지원아 장난 그만하자. 어제는 내가 술이 과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우리 집에 가자, 응? 내가 라면 끓여줄게. 짜! 나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올려붙였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로비에 폭죽처럼 터졌다.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마저 묻힐 정도였다. 강민혁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이미 부어있던 그의 뺨 위로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로비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얼얼한 손바닥을 털어내며 김 실장이 건넨 물티슈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닦아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오물을 만진 것처럼. 첫째, 우린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이혼 소장은 오늘 내 그 전셋집으로 날아갈 거야. 나는 다 쓴 물티슈를 그의 얼굴 위로 툭 던졌다. 둘째, 여긴 태진그룹이야. 내가 술주정 부리던 시장 바닥이 아니라고. 이 건물 안에서 난 부회장이고 나는 허리를 숙여 그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다. 우리 둘만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그냥 주인한테 버림받은 유기견일 뿐이야. 강민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치워. 나는 허리를 펴고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에서 강민혁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 같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육중한 회전문이 돌아가며 이내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발 아래의 도시는 점점 작아졌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감각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회의실 문이 열리자 앉아있던 수십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기립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고 다급하게 울렸다. 테이블 가장 끝자리에 앉은 대머리 남자 최 부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상석에 앉아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시작하죠.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인사부장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고 있는 서류가 덜덜 떨렸다. 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영업 3팀 강민혁 대리에 대해 심각한 품위 유지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즉시 해고 처리합니다. 또한 진사부장은 힐끔 내 눈치를 살피더니 마른 침을 삼켰다. 업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태진그룹 산하 모든 계열사, 관계사, 그리고 협력사까지 영구 채용 불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이건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게 아니었다. 대한민국 이 바닥에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요, 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김사부장이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았다. 영업 3팀 부장 최대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대머리 남자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부하 직원 관리 소홀 및 어젯밤 발생한 폭행 사건 방조 혐의로 보직 해임 및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동시에 재임 기간 중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최 부장이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다 강민혁 그놈이 절 속인 겁니다. 부회장님이 그냥 배경 없는 가정주부라고 막대해도 된다고 저는 정말 정체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바친 청춘이 20년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어제 우리 집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거들먹거리던 그 남자가 지금은 벌레처럼 바닥을 기며 애원하고 있었다. 깊은 권태가 밀려왔다. 20년.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뜨거운 커피 잔을 들어 입으로 호 불었다. 20년을 일했으면 태진그룹의 룰을 알았어야죠. 윗사람 기만하고 상황 봐서 줄타기 하는 거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퍼져나갔다. 어제 마시다 남긴 그 위스키 저 사람한테 갖다 주세요. 다 마시기 전엔 못 나간다고 전하고. 경호원 2명이 즉시 다가와 울부짖는 최 부장을 짐짝처럼 끌어냈다. 회의실은 다시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징. 정막 속에서 그 진동 소리는 유난히 거슬렸다.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 시어머니. 새벽 6시부터 전화해 제사 음식하라고 깨우고 생선이 싱싱하지 않다고 타박하고 알못나는 암탉이라며 내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 여자.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야, 한지원. 너 어디서 뭐 하길래 전화를 안 받아? 째지는 듯한 목소리가 호화로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임원들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는 척했다. 민혁이가 방금 울면서 전화 왔는데 회사에서 잘렸다고? 그것도 너 때문이라며?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회사 가서 깽판이라도 친 거야? 앙.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너 같은 거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당장 가서 민혁이 상사한테 무릎 꿇고 빌어. 우리 아들 직장 잃으면 내가 서울 올라가서 내 머리 끄덩이를 다 뽑아놓을 줄 알아.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아직 안 보내? 늙은이 굶겨주길 작정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시골 노인 특유의 억척스러움과 탐욕이 뚝뚝 묻어났다.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게 내가 3년을 가족이라 부르며 참아온 사람들의 수준이었다. 여보세요? 말 안 해? 벙어리야? 접니다. 내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 침착해서 당황한 눈치였다. 한지원입니다. 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자 또박또박 말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부회장이라고 부르세요. 무슨 회장? 너 미쳤냐? 참, 통보 하나 해드리려고요. 방금 강민혁 명의로 된 그 아파트 대출금, 전액 회수 조치 들어갔습니다. 그 집이 강씨 집안의 뿌리라고 하셨죠? 그럼 그 2억 원, 알아서 갚으셔야겠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끔찍이 아끼시던 그 안마의자, 제 가족 카드로 할부 긁은 거 아시죠? 오늘 안으로 잔금 입금 안 하시면 내일 압류 딱지 붙으러 갈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 말이 없었다. 아, 맞다. 나는 문득 생각난 듯 가벼운 어조로 덧붙였다. 그토록 손주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저 정말이냐? 애 들어섰냐? 노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탐욕스러운 반색이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네, 임신했었어요. 내가 말을 끊었다. 근데 그 아이는 태진그룹 상속자지. 당신네 강씨 집안이랑은 이런 한 푼 관계 없어요. 그리고 나는 피피처럼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을 내려다보았다. 당신 아들이 어제 날 걷어차는 바람에 아이는 지워졌습니다. 뭐라고?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수화기를 찢을 듯 터져나왔다. 그러니 변호사 소장받을 준비나 하세요. 특수상해죄에 막대한 채무불이행까지. 그 연세에 아들 옥바라지 하시려면 건강 챙기셔야죠. 할 말을 마친 나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다. 드디어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전례 없는 공포와 경외심이 가득했다. 이제 알았다. 이 순간부터 그 누구도 나를 낙하산 타고 내려온 꽃병 취급하지 못할 거라는 걸. 나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숙이었다.
나는 한지원이다. 회의 끝.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성큼성큼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부회장님, 살펴가십시오. 라는 우렁찬 배웅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무실로 돌아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비는 그쳐 있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한강 물결 위로 부서지며 윤슬을 만들어냈다. 환각처럼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똑똑. 김 실장이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부회장님, 방금 작성된 이혼 합의서입니다. 강민혁 씨가 서명했습니다. 유치장에서요. 나는 몸을 돌려 서류를 받아 들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종이 위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그 이름을 보자 기이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다. 3년의 결혼 생활,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삼켜야 했던 서름과 인내가 고작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다. 나는 만년필을 들어 슬란에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사각사각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지막 획을 그었다. 나는 펜 뚜껑을 닫고 서류를 김 실장에게 건넸다. 태워버리세요. 네, 김 실장이 당황한 듯 되물었다. 법원에 제출해야. 사본은 남겨두고 원본은 태우라고요. 나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화장, 차가운 눈빛,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력의 아우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화려한 껍데기 아래 한지원의 일부분은 영원히 그 곰팡내 나는 전셋집에 그 비 오는 밤의 진흙탕 속에 죽어있다는 것을. 김 실장님. 내가 나직이 불렀다. 네, 부회장님.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요. 김 실장이 멈칫하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아, 알겠습니다. 당장 준비시키겠습니다. 최상급 한우랑 시골에서 올라온 촌된장으로.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두부랑 호박만 넣어서요. 호박은 좀 두껍게 썰고요, 예전처럼. 창밖의 햇살이 눈이 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 멀리 욕망과 권력을 상징하는 남산타워를 바라보았다. 고구마는 다 먹었는데 사이다를 마셔도 왜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 어쩌면 이게 성장의 대가일지도 모른다. 나는 화려한 서울의 풍경을 등지고 돌아섰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서류가 쌓여있는 거대한 집무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사랑이 그저 우스운 농담이었다면 이제 남은 생은 돈과 권력을 유일한 신앙으로 삼아 살아갈 수밖에.